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에 가장 최우선이 되는 조건이 다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 있어야겠지만 부수적인 부분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죠. 이를테면 능력, 성격, 외모, 집안이나 학벌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중에 제가 본 것은 집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집안의 화목함이었죠. 사위라면 끔찍하게 아끼는 제 장모님, 그리고 저를 친형처럼 따르는 처남까지 아내의 가족은 완벽 그 자체였거든요. 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희 집에 가는 것보다는 처갓집에 가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물론 아내는 그런 저를 이해하진 못했어요. 이 집도 그렇고 엄마랑 내 동생 용돈에 생활비까지 당신은 우리 집에는 이렇게 잘하면서 어떻게 어머님한텐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너무하잖아. 그게 또 무슨 소리야? 너무하다니? 설마 몰랐던 거야? 어제 어머님 생신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시간 비우라고 했는데 바쁘다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아, 그랬나? 저번 주까진 기억하고 있었는데 까먹었네. 당신도 참... 보통은 반대잖아. 우리 엄마 생신은 그렇게도 알뜰하게 챙기더니 거기다가 내 동생도 다 챙겨주고. 근데 왜 어머님이랑은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사이가 안 좋긴 그냥 편하니까. 가족끼리 뭐 그런 걸 챙겨. 바쁘면 못할 수도 있지. 전화라도 드려. 당신 이러는 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핑계 좀 그만 대고.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잔소리 안 하게 만들어. 내가 어머님 뵐 때마다 내가 다 죄송스러울 정도야. 이제 당신 40대야. 어릴 때는 그러려니 해. 부모 자식들이 자기 마음처럼 안 될 수도 있고 설령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러는 건 아니지. 나중에 후회한다고. 아내에게는 알았다고 대충 넘어갔지만 전 결국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눈치가 워낙 빠른 사람이라 저와 어머니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아는 듯 했지만 사실 아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죠. 제가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건 단순히 사이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싫어서 피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거리를 두는 거였으니까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모는 아주 어리고 욕심 많은 여자였어요. 아버지가 유부남이란 걸 알면서도 접근하였고 저를 가지는 것에 성공한 여자였죠. 문제는 아버지란 인간은 그걸 책임질 생각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12를 낳아도 첩의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이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건 7살에 생모의 손에 이끌려 아버지를 찾아갔던 겁니다. 너 미쳤어? 지금 여길 어디라고 저 애새끼를 끌고 또 찾아와? 사장님이 연락을 받았으면 제가 이렇게는 안 했죠.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저 삐덩이 같은 애를 혼자 힘으로 키워야 했다고요.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자란 아이가 불쌍하고 가엾지도 않으세요? 절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그 여자 버리고 나랑 살면 되잖아요. 태생은 그렇게 바꾸면 그만이고요. 나 사장님 진심으로 사랑해요. 목에 핏대까지 세우는 생모를 보고 아버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죠. 너 같은 년들 내가 많이 봤어. 태생은 바꾸면 그만이라고? 천박한 년. 너 같은 거한테서 태어난 애가 내 애라는 보장 있어? 그리고 설령 내 아이라고 해도 난 내 호적을 지저분하게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어. 내 본처는 하나야. 딱 하나. 그러니까 네 분수에 맞게 살아. 저의 생모는 아버지의 멱살을 움켜잡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 나쁜 놈. 어쨌든 당신 새끼잖아. 돈이라도 줘. 돈이라도 달라고. 아님 잘난 그 본처한테 가서 내가 싹 다 말할 거예요. 당신이 뒤에서 얼마나 구린 짓하고 여자들을 끼고 노는 인간인지 싹 다 말할 거라고. 그러자 아버지는 실소를 흘리면서 대답했죠. 나밖에 모르는 지고지순한 여자야. 집에서 혼담이 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지. 집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온실속 화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온실속 화초한테 다 말하겠다고. 그럼 당신도 곤란해지지 않겠어요?
말해! 뭐야? 그 여자 당신 존재는 물론이고 내 여자들 존재는 다 알고 있어. 우리가 비록 정략 결혼이긴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다 용서하기로 했거든. 내 호적에 더러운 씨는 넣지 않겠다는 약속. 그건 집안끼리도 이미 이야기가 된 거라 네가 내 아들 100명을 끌고 와도 안 될 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쯤에서 꺼져. 이 더러운 네 아들이랑 같이. 제 생모는 그 일이 있고 한동안 술만 먹었습니다. 어린 저를 구석에 방치하고 더는 돌봐주지도 않았죠. 자신이 잡은 황금 동아줄이 썩었다는 걸 알았으니 저를 잘 보살필 이유가 사라졌던 겁니다.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상태로 저는 생라면을 씹어 먹으며 굶주림을 견뎠고 다른 동아줄을 찾아 나선 어머니가 없는 텅 빈 방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했죠. 그러다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아버지를 보게 된 겁니다. 뜬금없이 찾아와서 절 보더니 생모에게 물었죠. 애 상태가 왜 이래? 혹시 어디가 아픈가? 큰 병에 걸린 게 아니면 애가 왜 이렇게 말랐어? 아프다니 그게 무슨 젖살이 빠진 거죠.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면 되잖아요. 얘가 얼마나 튼튼한데요. 감기도 한번 안 걸리는 앤데 이게 7살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사장님, 어릴 때 뚱뚱한 것보단 나은 거죠. 우리 아들 태성이 당신 닮아서 뼈 자체는 튼튼하고 굵어요. 보세요. 지금 좀 야윈 거죠? 하도 뛰어다니느라. 좋아, 그렇다고 치자. 병원 가서 검사 제대로 받고 이상 없으면 넘겨 돈 줄 테니. 그때 제 나이가 어렸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아들을 찾으러 온 아버지가 아니라 물건을 흥정하러 온 상인이었다는 걸 말이죠. 실제로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고 영양실조가 있다는 걸 제외하면 큰 이상이 없다는 걸 알고 둘은 다시 흥정을 시작하더군요. 돈은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주세요. 아니면 저 우리 태성이 못 드려요. 뭐? 영양실조까지 애를 방치하고 뻔뻔하긴. 이래서 너 같은 계집이랑은 몸이 아니라 말도 섞지 말았어야 했는데 애미라는 작자가 애를 걸고 흥정을 해? 그러는 사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와서 아이를 내놓으라니. 이제까지 양육비 한 푼을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나도 오죽하면 애를 못 먹였겠냐고. 애들은 정서 발달이 중요하지. 그래서 어린 나이에 경험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근데 네가 키운 놈은 하자가 있어. 어릴 때 관심 못 받은 게 정신적으로 어떻게 발현될 줄 알고? 내가 제시한 금액이 싫으면 마. 나도 이렇게 큰 놈은 사실 필요 없으니까. 그나마 내 아들이랑 나이가 같으니 데리고 가려고 한 거지. 너나 네 새끼 말고 대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알았어요. 알았다고. 주면 되잖아요. 주면. 돈도 많으면서 꼭 이렇게 해야 해요? 내가 돈이 많은 건 이렇게 살아서야. 두 사람은 어떤 계약서도 썼고 그 자리에서 돈 거래까지 했습니다. 현금 다발을 보고 생모의 입이 찢어지는 걸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끌려 나왔죠. 제 몸에 닿기 싫다는 듯 검지와 엄지로 제 옷깃을 살짝 들어올린 상태로 말입니다. 더러운 걸 만지기 직전의 표정으로 저를 한번 보고는 아예 시선도 주지 않더군요. 그러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서 널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 쥐 죽은 듯이 살아. 나서지도 말고 나대지도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내 아들 그림자처럼 그렇게 살라고. 알았어? 제가 대답을 못하고 웅얼거리자 아버진 짜증을 냈죠. 이런 말도 제대로 못하는 병신이라니. 에이, 이래서 태생이 중요하지. 그리고 앞으로 네 이름은 태성이가 아니라 형석이다. 알아먹었으면 고개라도 끄덕여. 아버지를 따라간 커다란 집에서 저는 어머니를 처음 봤습니다. 마치 액자에 걸린 그림처럼 표정에 변화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도 책임이 있어. 우리 아들 그거 하나 못 지켜서 이 꼴을 만든 건 당신이야. 죄송해요. 그러니까 약이든 뭐든 먹고 병원에서 주사를 맞든가 해서 애 가져. 지금 나이에도 충분해. 아들만 제대로 가지고 나면 이 새끼 쫓아줄 테니까. 알았어? 네, 여보. 그전까진 태성, 아니 우리 형석이 잘 보고 잘 가르치고 먹이고 입혀.
그날 어머니는 저를 씻기고 먹이고 입혔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대로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제 또래의 남자아이가 있다는 건 눈치로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아이가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죽고 난 뒤 대체품으로 들어온 아이를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죠. 그건 저희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는 제가 들어간 뒤 몇 년이 흘렀음에도 제 이름을 한번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런 어머니를 무척 따랐어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는 저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오늘 학교에서 글짓기로 은상 탔어요. 보세요. 그래, 잘했구나. 다음엔 금상도 꼭 타볼게요. 어머니한테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이 될게요. 비록 저에게 살가운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를 벌레처럼 보는 아버지보다 나았고 술병을 던지거나 자고 있던 저를 꼬집던 생모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머니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고요.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알게 됐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지정해 주셨던 제 생일이었고 이전처럼 어머니는 제게 물으셨죠. 뭐 가지고 싶은 거라도 있니? 요즘 애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싶다고 하던데.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어머니. 그거 말고 소원이 있는데. 말해보렴. 저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이제까지 한 번도 형석이라고 불러주신 적 없으셔서. 그거 말고. 순간 오기가 생겼습니다. 겨우 이름을 불러달라는 걸 단칼에 거절할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래서 억지를 썼죠. 그거면 된다고요. 제 소원이에요. 이제까지 저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노력했고 그 정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저 어머니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절 조금이라도... 그러자 어머니는 처음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반듯한 이마에 핏줄이 다 설 정도였죠. 네가 왜 형석이야? 넌 형석이 아니야. 감히 내 아들 이름을... 죽은 내 아들 이름을 달고 내 아들 제삿날에 생일상까지 차리고 있는데 너 따위가... 그날 저는 제 아버지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은 아들 이름을 제게 주고 아들이 죽은 날을 제 생일로 삼았다는 것도요. 이건 뒤늦게 알게 된 것인데 어머니와 함께 산책길에 나섰던 진짜 아들 형석이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차에 뛰어들었다고 하더군요. 본처와의 친자식, 그것도 대를 이을 아들을 잃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절하는 벌을 내렸던 겁니다. 남편의 바람에도 눈을 감을 정도로 순종적이었던 제 어머니는 그 벌마저 달게 받았던 거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어머니가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는데 어머니는 제 존재 자체가 지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저도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된 거고요.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얼마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였죠.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저 집 나가서 살고 싶어요. 들어보니 아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이 바라지도 않고 어느 정도만 주시면 나가서 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뭘 남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 사람 사업 다 말아먹고 그나마 있던 돈은 죽을 날 받아놓고 다 쓴 모양이야. 지 핏줄 하나 못 지켰다고 나한테 죽는 날까지도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간 사람이고. 근데 유산 상속? 참 꿈도 크구나. 사망보험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집도 팔면 그 집은 내 거야. 그리고 남편이 그건 못 건드리고 그냥 간 거지. 내가 죽으면 받든가. 어머니도 저랑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저 이렇게 길게 어머니랑 대화한 거 처음인 거 아세요? 어머니도 상처 많이 받으셨겠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어쩌겠니? 지금의 넌 그냥 학생이야. 그리고 난 엄연히 네 보호자지. 집을 나가는 것도 내 허락이 있어야 하고 너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다. 정 나가고 싶으면 내가 이제까지 해줬던 것들, 네가 누렸던 것들 다 환산해서 돈으로 갚고 가. 그때 어머니에게 저는 처음으로 실망을 했죠. 우아하고 귀티가 나고 점잖았던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돈 앞에서는 제 생모와 별다를 게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악착같이 노력했고 그렇게 돈을 모아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어요. 꿈이나 그럴듯한 포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다달이 돈을 입금하기 시작한 게 10년이 가까워졌고 그러는 사이에 사업은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혔죠. 그리고 그때 아내와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거고요. 딱 저를 대학에 보낼 때까지 들었던 시간만큼만 하고 모든 걸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아내가 그걸 원하진 않았고 결국 결혼하고 3년이 되었을 때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그런 제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도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어머님이 괜히 그런 말 했겠어? 애초에 그 어린아이가 밖에서 혼자 산다고 하니까 그냥 한 말이잖아. 돈을 다 갚고 가라고 했다니까? 아우 정말 답답하네. 당신이 정말 싫었으면 그렇게 안 해. 만약 당신이 어디서 애를 낳아와서 억지로 키우다가 당신이 죽었을 때 나라면 그냥 생모한테 보내버렸어. 서운하게 듣지 마. 그게 현실이니. 근데 굳이 본인도 고통스러운데 당신을 잡은 건 당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당신 바보야? 왜 그걸 몰라? 저는 순간 엄청 당황했죠. 그게 무슨... 생각해봐. 어머님이 단 한 번이라도 당신한테 용돈 달라고 한 적 있어? 생활비 내놓으라고 말한 적 있어? 사업 안 될 때 당신 라면만 먹고 사무실에서 쪽잠 잘 때 괴롭힌 적은? 그런 적은 없는데... 봐! 다른 집은 안 그래. 자식 힘든 거? 자식한테 키워줬으니 돈 달란 부모 중엔 그런 거 알아주는 사람 없어. 내 주변에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꽤 많았고 나이 30 넘어서도 부모한테 돈 들어가느라 정작 돈 한 푼 못 모으는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도 어머닌 돈이 없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 집도 있고 아버지 사망보험금도 있었으니 딱히 당장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구나. 그럼 쫓아낸 뒤에 받았겠지. 싫은 사람 억지로 잡아놓고 곁에 뒀다가 돈 좀 벌 때 지금이다 하고 놔줬겠니? 오히려 얼씨구나 좋다 옆에 두고 쪽쪽 빨아먹을 생각을 했겠지. 하지만 당신은 모르잖아. 나랑 어머니 사이가 정확히 어떤지. 맞아.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가 평균치를 낼 수 없는 관계라는 건 잘 알고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너무 퍼져서 뿌리부터 썩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자식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아 말라 죽게 한다는 거 이 나이 되면 모르는 사람 있니? 하지만 어머님은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 어린 당신이 고마워할 정도면 어머님은 당신한테 나름 최선을 다한 거야. 때론 어른보다 어린아이의 생각이 더 확실하다는 거 몰라? 정말 그럴까? 하지만 어머니는 날 보면 늘 괴로워하셨을 거고. 제발 애처럼 굴지 마. 이제 그런 거 알 나이 됐어. 그때는 상처가 커서 보이지 않았겠지. 하지만 남의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야 해. 더구나 남편한테도 정이 없었다며. 어디에도 정을 둘 수 없이 그 집에서 고립돼서 살았던 사람이야. 남편은 여자들 만나고 다니며 사고치고 내 아들은 내 실수로 죽었어. 그 상황에 안 미칠 여자가 있니? 근데 당신한테 손끝 하나 대지 않고 다른 부모가 하는 건 다 해줬어.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아? 아내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모님이나 처남을 봤을 때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는 게 보였죠. 그래서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을 대신 알아봐줄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루라도 빨리 인연을 끊을 생각으로 악착같이 돈만 보냈었는데 그런 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늦긴 했지만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죠. 다행히 아내가 중재를 잘 하기도 했고 어머니 역시도 따라줬어요. 한 번이라도 거절할 법했는데 외식이라든가 가족 여행에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마음을 열어갔죠. 주로 장모님, 처남, 그리고 아내와 저, 어머니가 함께 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대부분 넉살이 좋은 편이라 늘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애를 써주셨죠. 장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 사부인은 참 좋겠어요. 우리 박서방처럼 똑똑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책임감 있는 아들이라니.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박서방 반만 따라가서도 참 좋을 텐데. 네. 원래 이러면 우리 딸이랑 제 아들도 좀 추켜 세워주시고 그러시는 건데. 너무 짧게 말씀하셔서 저 좀 서운합니다. 물론 농입니다, 농.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서요. 저희 며느리 참 좋은 아이죠. 괜찮아요. 인간이라는 게 입에서 입이 화근 아닙니까? 입으로 저지른 실수만 해도 지옥 갈 인간들이 수두룩 하겠죠. 오히려 말 없어서 저는 그게 더 우아해 보이고 좋으네요. 우리 이렇게 가족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더 좋은 시간 많이 보내면 좋겠네요. 이때 처남도 끼어들어 말했죠. 저도 어머님이 두 분이라고 생각하고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도 거리낌 없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진짜로 잘할게요, 어머님. 인석이 사부인한테 어머님이라니. 예의라고 어디다 팔아먹었어? 에이, 엄마는 괜히 또 그런다. 엄마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니까 괜찮잖아. 그리고 가족끼리 무슨 예의를 따져. 그럼 친해질 수가 없는데. 친구의 어머님도 내 어머니, 매형의 어머님도 내 어머니,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어머님? 아내도 성격이 무척이나 밝고 싹싹했지만 장모님과 처남은 그보다 더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여행을 다니면서도 굳이 가족 단위로 움직였던 이유도 그랬죠. 그나마 장모님과 처남이 있으면 어머니가 조금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잠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뿐 금방 입을 다물고는 공허한 표정으로 돌아왔지만 말이에요. 아무래도 긴 시간을 서로에게 소원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가까워지긴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그런 저를 답답해했죠. 당신은 왜 노력을 안 해? 우리 엄마랑 동생 보고 느끼는 게 없어? 살갑게 팔짱도 좀 끼고 엄마 이렇게 부르면서 다가가란 말이야. 어머니가 뭐야, 어머니가? 평생을 그렇게 불렀어. 엄마라고 부르다가 어머니로 바꾸는 것도 힘든데 그 반대면 더 힘들지. 무엇보다 엄마 상처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기도 하고. 그게 상처야, 그게. 당신이 거리를 두는 게 문제라고. 천천히 좀 하자. 어머니도 적응하는 거 힘드실 거란 생각은 안 해? 답답하니까 그렇지. 어쩜 만나고 인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내 동생이 더 모자처럼 보여. 당신 이러는 거 그냥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야? 키워준 은혜를 알아야지. 나도 알아. 그래도 내 입장이 되면 당신도 그렇게 말 못해. 죽은 아들 이름 쓰고 아들 죽은 날이 생일인 밖에서 남편이 낳은 자식 그게 나라고.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 그게 언제 일인데. 7살에 어머님 처음 봤다며. 그럼 적어도 20년은 같이 있었을 거고 그 이후에 떨어져서 따로 살았다고 해도 20년을 키운 아들이야. 18년이야. 18년이고 20년이고. 지금 그게 중요해? 언제까지 이렇게 뒷짐만 지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냐고. 어머님 영원히 사시는 거 아니야. 잘못되고 후회하지 말라고. 알았어.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나랑 어머니 사이 때문에 아등바등 하는 거야? 그건 당신이 걱정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난 어머님 좋단 말이야. 어색하더라도 한 발자국 먼저 다가가고 좀 더 가까워지면 좋겠어. 당신을 위해서라도. 혹시 여행이 너무 짧은가? 우리 차라리 좀 멀리 다 같이 여행 안 갈래? 여행? 멀리? 유럽?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더 계속 함께 있는 그런 여행. 크루즈 여행 같은 거. 크루즈 여행? 응. 들어보니까 가족 단위로도 많이 간다고 하고 다양한 체험도 많고 내부에서 즐길 수도 있어서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걸어다니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들었거든. 왜 유럽이나 다른 곳 가면 관광지 돌아야지 버스나 자동차로 이동하고 또 숙소 옮겨 다녀야지. 식사하더라도 또 걷고 기다리는 시간에 예약하는 것도 머리 아플 거고. 젊은 사람한테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 근데 크루즈는 도중에 여행지에서 내려서 돌아다니니까 짐도 두고 다니고 내리기 귀찮으면 배에서 쉬면 그만이니까 좋잖아. 어때? 그래?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거지. 어머님이랑 여행한 적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럼 해외는 당연히 안 가봤을 거잖아. 어머님 성격상 친구들이랑 어디 가지도 않을 거고 거의 집에만 계시는 것 같던데.
저대로 두면 우울증도 올지도 몰라. 갱년기에 우울증까지 오면 그거 절대 무시 못해. 아들 좋다는 게 뭐야. 그리고 당신은 돈도 잘 버는데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맞지. 우리도 추억도 쌓고, 응? 그래, 알았어. 한번 날짜 맞춰서 예약은 해볼게. 제가 당시 예약했던 것은 아라비아해 크루즈로 총 7박 8일간 가는 코스였습니다. 한국에서 두바이 직항을 타고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코스였죠. 그 밖에 아부다비, 카타르 등을 돌아 두바이로 다시 귀향을 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이왕 여행 가는 거 더 오래 있으면 좋겠지만 장모님이나 어머니 나이가 있고 베루는 첫 여행이었기에 딱 적당한 일정이라고 생각했네요. 물론 그렇다고 바로 출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약 대기 날짜가 긴 편이었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무엇보다 그 무렵에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며 정신이 없기도 했죠. 앞서 말했듯이 마음 맞는 친구들과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부딪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시작은 무리한 사업 확장이었고요. 결국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하자 자금 조달이 절실해진 거였습니다. 이때 아내는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달라 부탁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그 연세에 딸랑 집 하나가 전부인데. 괜찮아. 일단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고 친구들도 알아본다고 했고. 딸랑 집 하나? 당신이야말로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 집 하나가 우리 집, 우리 엄마 전세집 다 합쳐도 못 살 정도로 비싼 집이라는 건 지나가는 개가 봐도 알아. 요즘 땅값도 뛰었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야. 다들 못 사서 안달이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좋게 50억은 받는데 나이에 그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산다는 것도 솔직히 불편할걸? 말을 안 해서 모르는 거지. 여보, 나랑 어머니 사이 알면서 그런 말을 해? 친해지려고 노력했잖아. 더구나 어머님이 이제까지 한두 푼 가져갔어? 그 정도는 해야지. 아들이 어려운데 아무리 계모라고 해도 무조건 빌려줘야 되는 거고. 지금 와서 계모 소리가 나오니? 그럼 겨우 얻은 우리 집을 홀랑 넘기겠다는 거야? 겨우 남들처럼 잘 살게 됐는데.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당신은 사업 확장하는 거 찬성도 안 했잖아. 근데 그 책임을 왜 당신까지 져야 해? 친구들이 저지른 짓이면 지들이 수습을 해야 맞는 거지. 우린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 그러려고 공동대표로 있는 거고. 내가 찬성을 안 했다고 해서 이 문제에서 빠지면 그건 앞으로 일 같이 안 하겠다는 뜻이야. 몰라. 난 모르겠다고. 그냥 어머님한테 말하자. 말하고 빌려. 빌린 다음에 갚으면 되잖아.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다 당신 앞으로 남겨질 재산인데 그걸 아끼겠어? 다 늙어서 무덤에 돈 싸들고 들어갈 게 아닌 이상 이 정도 투자는 해주시겠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꼭 그딴 식으로 말해야 해? 내가 틀린 말 했어? 관을 황금을 짜서 넣을 것도 아닌데 그깟 돈 싸들고 자식한테 안 넘기는 것도 추해. 그만큼 추한 일이 없다고. 아무리 친자식 아니라도 20년 가까이 키우고 지금까지 봐왔으면 양심이 있으면 토해내는 것도 있어야지. 당신 끝까지 자존심 굽히다가 우리 이 집도 못 지키면 우리 가족은 어쩌라고. 당신은 나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내가 봤을 땐 자존심이고 오기야. 잘난 친자식보다 더 잘 살고 잘하는 모습만 보이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 주는 건 펑펑 주면서 막상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말도 못 꺼내는 거고. 아니야? 근데 당신은 평생 못 이겨. 왜? 당신이랑 똑같은 이름 달고 있는 그 아들은 너무 완벽하거든. 뭐? 죽은 사람만큼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 가장 예쁠 때, 가장 사랑스러울 때 죽은 친아들을 당신이 무슨 수로 이겨? 설령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도 그 아이는 절대 못 이겨. 그니까 더는 자존심 세우지 말고 굽혀. 그리고 싹싹 빌어서라도 이 상황 해결하란 뜻이야. 어쩜 아내의 말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는 최대한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죠. 하지만 그건 친아들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아들의 이름을 제가 쓰고 있는 일종의 책임감이었습니다.
한창 사춘기 시절에 삐뚤어지고 싶어도 제 이름에 담긴 무게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노력했던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어머니에게는 이런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와는 매번 다투게 되었고요. 그러는 사이 여행 날짜가 다가왔고 저는 여행을 취소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내는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더군요. 안 될 게 뭐가 있어. 회사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며칠 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지. 아니면 어머니 모시고 당신이랑 처가 식구들만 가도 돼. 당신 안 간다고 하면 어머니가 빠질 게 분명하잖아. 회사 어려운 거 광고하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겨우 7박 8일이야. 그 정도 일정도 못 뺄 정도는 아니잖아. 혼자서 운영하는 거면 나도 이렇게 말 안 해. 그 전에 다른 친구들은 가족여행 잘도 다녀왔고. 하지만 여보,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여기서 한숨 쉬면서 대출 여기저기 알아보면 답이 나와? 같이 한숨 쉬면 문제가 풀려?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이 집은 죽어도 대출 못 받게 하고 어디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 투자처라도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해. 여행 다녀오고 그때 대출을 받든가. 어때? 진심이야? 집 담보로 대출 받아도 된다고 말한 거? 그래 그러라고.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취소하지 말자. 우리 엄마도 엄청 기대하고 어머님도 분명히 좋아하고 계실 거야. 아들이랑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잖아. 지금 아니면 또 언제 가냐고. 아내의 설득에 저는 못 이기는 척 그렇게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크루즈의 탑승 전날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로 넘어가서 호텔에서 묵은 뒤에 짜여진 일정표대로 움직였어요.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버즈 칼리파를 시작으로 두바이몰, 두바이 프레임 관광을 했죠. 그 뒤에 크루즈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두바이는 크루즈 항구에서 바로 시내 접근이 쉬운 곳이기 때문에 기항지 체류 시간이 긴 편이었기에 둘째 날도 자율 관광을 한 뒤에 승선을 한다고 했고요. 근데 첫날 관광까지는 좋았던 분위기가 급속도로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죠. 아내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제 내가 말을 걸었는데 대꾸 한마디 없고 이건 무슨 눈치를 보러 온 건지 여행을 온 건지 모르겠어. 도대체 성격이 왜 저러셔? 원래 말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 여행 와서까지 저러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지. 이럴 거면 온다고 하지 말던가. 눈치 없이 끼어서는 분위기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어서 내가 너무 답답해. 우리 엄마는 무슨 죄고 내 동생은 왜 여기까지 와서 비위를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둬.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왜 노력을 안 해? 애초에 내가 왜 어머님 모시고 오자고 했는지 몰라?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어머님한테 돈 좀 융통하려고 온 거야. 그래서 슬쩍 말을 꺼내는데도 입을 꾹 닫고 있잖아. 뭐? 언제는 나랑 가까워지게 하려고 온 거라더니. 그게 그거지. 내가 생판 모르는 남한테 빌린대? 나한텐 시어머니야. 며느리가 돈 좀 빌린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운가? 그래. 저 따위로 평생 돈 깔고 살라고 해. 나도 치사하고 더러워서 이제 안 해. 이제 보니 당신도 노력할 필요 없어. 저 정도면 당신을 아껴서 데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신 말처럼 유산 한 푼 물려주기 싫어서 데리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 단순한 오해인 줄 알았는데 내 판단이 틀렸어. 저는 한숨을 푹 쉬며 대꾸했죠. 일단 알았어. 알았으니까 당신이라도 기분 좋게 다녀. 어머니는 내가 챙길 테니까. 아니, 난 당신이랑 꼭 붙어서 다닐 거야. 불편하면 자기가 떨어져 나가겠지. 아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고집했다는 게 실망스럽긴 했지만 어머니가 그걸 알고 난 뒤에도 모르는 척한다는 건 마음이 안 좋긴 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고요. 제가 어머니를 따로 살뜰하게 챙기지 못했을 때도 아내는 늘 어머니 편이었기에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에 두바이 인공섬인 팜주메이라 아틀란티스 호텔 방문을 할 때는 거의 일행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어머니 혼자 뚝 떨어져서 걸어오고 전 그런 어머니를 챙기는 것에 진땀을 빼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식사 후에 마음이 좀 풀린 건지 아내가 다시 어머니를 챙기기 시작했고 저는 장모님과 처남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저기 쇼핑을 다녀야 했습니다. 문제가 터진 건 승선을 한 뒤였죠. 여보, 어머닌 어디 가셨어? 아까 이야기하는데 더는 불편해서 못 있겠다는 말 하시더라고. 그냥 흘려듣긴 했는데 혹시 모르잖아. 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었을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답답해서 나가고 싶었을지도 모르지. 괜히 있으면 돈 빌려달라고 할까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가자. 어머님은 알아서 잘 오실 거야. 아이, 고작 그런 문제로 돌발 행동하실 분 아니야. 당신이 뭘 그렇게 잘 알아? 진짜 생모도 아니라면서. 아, 여보. 지금 그걸 여기서 말하면 어떡해? 그때 장모님과 처남도 함께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내에게만 들려줬던 말을 떠들었던 거였죠. 그러자 아내는 어깨를 으쓱했고 장모님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 아네. 비밀로 하고 싶었던 마음은 잘 알겠지만 결국 집안 문제고 알 건 알아야지. 아이, 사부인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친아들 아니라고 해도 그깟 돈이 뭐라고. 아이, 장모님,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도 애 키워본 애미 입장으로 말하는 거야. 자네도 더는 사부인한테 관심 두지 마. 자네 가족은 나랑 영선이 중국까지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란 말일세. 20년을 같이 살면서 친자식으로 받아들이진 못했으면 그걸로 끝난 관계야. 잡고 있어봤자 자네만 다치는 거고, 알겠나? 우린 자네 편이야. 난 자네를 아들로 생각해. 알지? 장모님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저는 상처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추후에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그게 당장은 아니었기에 어머니를 찾아 나섰죠. 승선하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넓은 크루즈 안을 미친놈처럼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어디에서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동시에 절망감과 허무함이 밀려들었고 순간 포기할까도 싶어 돌아가려는데 제 전화가 울리더군요. 낯선 국제전화에 잠깐 망설였지만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세요? 아들, 나 좀 살려줘. 며느리가. 아들 그 한마디를 듣는 즉시 달렸고 배에서 내릴 수 있었죠.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승선을 해야 했기에 내리지 말라는 직원의 만류에도 저는 무작정 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로밍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냥 둔 걸 후회하고 또 후회했죠. 제게 걸려온 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어 못하는 영어까지 하며 겨우 위치를 알아냈고 그곳으로 향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엉망이 된 상태였고 긴 팔옷은 한쪽이 찢겨나간 상태였거든요.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아내가 뭐요? 그게... 어머닌 다시 또 이전처럼 말씀을 안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걸 보니 속이 뒤집혔죠. 말씀을 하세요, 제발! 누구 속 다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요? 어제까지 입 다물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실 건데요? 네? 제가 이번 여행을 어떤 마음으로 왔는데... 미안하다. 뭐라고 말을 하라고... 아깐 아들이라며? 전화로는 잘도 그렇게 말했잖아. 날 적어도 아들로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 그 아들이란 소리에 배에서 내려서 온 거예요. 내 이름은 못 불러줘도 그래도 날 아들로는 생각하고 있구나. 마음이 벅차서 뛰었다고요. 근데 다시 또 이래? 왜? 제가 엄마 친아들 자리 차지하고 이름까지 훔쳐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끔찍해요? 지금이라도 개명하고 그 이름 뜯어서 어머니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다. 됐어. 말 안 하면 나도 엄마 안 봐. 알아서 해. 오기였는지 진짜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다급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외치셨죠. 형서가 가지마! 가지 마라! 난생 처음으로 제 이름을 어머니가 불러주시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고 어머니는 뛰어와서 저를 뒤에서 안아주셨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저를 몇 번이나 불러주시더군요. 어머니가 안정이 될 때까지 우린 함께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 불러주는 게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인 줄 알면서도 기뻤고 미안했죠. 이윽고 진정이 된 이후 어머니는 설명 대신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을 거라면서요. 저는 그 휴대폰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거기엔 온통 제 사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사진은 물론이고 첫 국내 여행 때 찍은 제 사진, 고기를 굽던 모습, 장모님과 웃음을 터뜨리던 사진까지 어머니의 휴대폰 속의 주인공은 온전히 저였죠. 다만 누가 봐도 멀리서 몰래 찍은 것 같은 사진이었지만요. 이게 다 뭐야? 나 몰래 찍은 거야? 응, 가장 먼저 찍은 사진은 이거야. 저는 그 사진을 보고 한참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했죠. 이게 언제... 설마 내 생모랑 그 집 앞으로 찾아갔던 그날? 필름 카메라로 찍은 걸 휴대폰으로 다시 찍어서 저장했구나. 그래서 화질이... 어머니는 당시에 아버지와의 이혼을 준비하며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따로 따라다닐 것도 없고 워낙 불륜에 당당했던 아버지였기에 증거를 모으는 건 어렵지 않았다고 했죠. 친아들을 사고로 보내고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이혼을 바라던 차에 저를 끌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심지어 그땐 친아들을 잃고도 핏줄에 대해 집착하던 아버지로 인해 앞서 2번의 임신과 유산을 했던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들어왔으니 고통은 더했을 겁니다. 미웠다. 난 그때 맨정신이 아니었지. 내 아들이 입던 옷, 내 아들이 쓰던 방, 내 아들의 이름까지 가져간 널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잠든 너를 보면서 그 작은 목을 손으로 누르고 싶은 충동까지 생길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넌 너무 약했어. 온몸은 멍투성이에 바짝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을 하고도 나를 위로하겠다고 내 앞에서 참새처럼 떠들던 너를 어찌 내가 계속 미워할 수 있었겠니? 난 그때 너 때문에 살아있을 수 있었단다. 저는 어머니의 말에 울컥해서 물었죠. 왜 말을 안 했어요? 왜? 인정하기 싫었던 거지. 뻔뻔하게 아들 죽이고 숨 붙여서 사는 주제 널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사랑하면 내 아이가 슬퍼할까 두려웠어. 너에게 마음이 가는 만큼 미안해졌고 좋아하는 만큼 널 다시 밀어냈다. 그래도 난 너 말고 다른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어. 그게 내가 널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너한텐 그게 최선이었지. 어머니는 그 이후에 아버지 몰래 피임까지 하면서 다른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죠. 아이가 생기는 즉시 저를 그 생모에게 돌려보내거나 고아원에 버릴 걸 알았기에 저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집을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 역시 앞선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방법은 너무나 서툴렀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절 지켰던 겁니다. 그럼 아내랑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네 사진 몰래 찍다가 보니 파손 안될 받고 너무나 끔찍한 사실을 알아버렸어. 어머니는 휴대폰의 사진을 한 장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확대해보니 처남과 아내가 진하게 입맞추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죠.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지만 확실히 제 아내였습니다. 처남이랑 제 아내가...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저는 숨쉬기도 힘들어서 말을 제대로 끝내지도 못했죠. 애초에 그 사람들 처가 식구가 아닌 것 같더라. 며느리의 내연남과 어머니였던 거지. 근데 왜 그걸 바로 말 안 했어요? 이 시간이면 두바이 도착했던 그때잖아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믿었던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는 건 생각보다 큰 상처가 되니까. 안 그래도 상처가 많은 너한테 이걸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내 선에서 끝을 내야 하는 건지 몰랐어. 근데 며느리가 오늘 나한테 돈 이야기를 꺼내더구나. 네 회사가 힘들다면서 그래서 그걸 빌미로라도 관계 정리하라고 했지. 그랬더니 날 이리로 끌고 왔고. 보통의 어머니였다면 아마 제 아내의 불륜을 제 앞에서 먼저 폭로를 했을 테죠. 하지만 어머니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불륜은 너무나 당연했기에 그런 방법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아내에게 통하지 않았고 아내는 어머니를 버리는 방법을 택했던 거고요.
여권이며 짐이며 아무것도 없이 그저 쓸모없는 휴대폰 하나만 겨우 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간 것은 어머니가 사진을 찍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요. 심지어 아내는 어머니의 핸드백까지 강제로 가지고 갔고 그 와중에 몸싸움까지 있었다고 했죠. 저는 다음날 대사관에서 출국만 가능한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서 어머니와 한국으로 돌아왔죠. 앞으로 어쩔 거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단 재산부터 처분해야겠죠. 어차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혼할 때 큰 리스크는 없을 거예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이혼 전에 다 처리하면 그 여자도 그 인간들도 끝장일 테니. 혹시 회사에 필요한 돈이면 내가 해주마. 어머니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걸 해줘요. 아버지 그렇게 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사는 것도 힘들었다는 거 뻔히 아는데. 그게 무슨 소리니? 아들, 나 돈 많아. 설마 집 처분하려고요? 아이 됐어요. 그게 어떤 집인지 아는데. 친아들이랑 추억이 있는 집이잖아요. 그걸 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만 팔아도 충분해요. 너 잊었니? 나 청약 결혼했어. 우리 친정 부모님이 유산 많이 주고 가셨고 그 유산 상속 조건이 이혼 안 하고 사는 거였는데 그냥 이혼하려다가 결국 네 덕에 이혼 안 하고 버텨서 받은 거니 결국 내 돈은 네 돈이나 다름없단다. 하지만 저한테 매달 돈 받아서. 너한테 돈 받은 건 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랑 연결된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었고. 그러니까 언제라도 말만 해. 엄마, 돈 많으니까 우리 아들 돕고 싶어. 엄마. 그래, 엄마라는 말이 어머니보단 나은 것 같네. 어머니 말에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뭔가 든든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재산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했어요. 물론 그 전에 이미 제 카드를 모두 정지시키고 돌아오는 항공편도 취소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처가를 제 집보다 더 편하게 생각했고 그만큼 아주 많은 걸 투자했기 때문이죠. 장모님이 아들과 살던 그 집도 제 명이었고 자동차도 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 모두 팔거나 새로 임대를 줬죠. 당연히 급한 만큼 손해는 제가 다 떠안았고요. 갑작스러운 비행기 취소로 일정보다 이틀이나 늦게 도착한 아내와 줄줄이 딸린 그 인간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돌아간 처가에 있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저희 집은 아예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상태였을 테니까요. 그러자 그 사기꾼들은 저희 회사까지 찾아온 겁니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 아내는 뻔뻔하게 제 앞에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나도 대충은 추측이 가능해. 어머니 우리 이간질하려는 거야. 당신이랑 우리 집 식구랑 너무 가까워지는 게 배 아파서. 당신도 생각해봐. 어머님이 당신을 보는 눈빛만 봐도 알잖아. 친자식 자리 빼앗은 혼외자, 더러운 핏줄이라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오해하지 말라고. 어머님 미쳤어. 의심이 할 수 있지. 지난 세월을 남봉꾼 남편 밑에서 살았으니. 근데 해도 너무한 거야. 어쩜 나랑 내 동생을 의심할 수가 있어? 이제 늙고 힘없으니 나랑 이혼시키고 당신한테 빨대 꽂으려는 속셈 뻔한 거 아니야? 근데 당신은 어머니 이야기만 듣고 우리 집 팔고 우리 엄마까지 내쫓아야겠니? 우리 엄마? 끝까지 뻔뻔하네. 그럼 호적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증명해봐. 그건... 아내는 무척이나 당황했고 그때 장모가 나섰죠. 입양했어. 그래서 호적에 자세히 안 나왔어. 됐나? 왜? 그게 그렇게 불쾌하나? 자네 의심을 해도 어쩜 그런 더럽고 천박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자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자네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아끼고 귀히 여겼는데. 근데 저 말만 듣고 그런 건 아닌데. 사진이랑 영상도 있더라고요. 처남이라고 주장하는 남자와 제 아내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배 안에서 뭘 했는지 다요. 보여드려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상황을 파악한 아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처음부터 당신 속이려는 건 아니었어. 그냥 저 인간들이 나 결혼할 무렵에 거지처럼 들러붙어서
거의 협박을 받았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정말이야. 한 번만 봐줘. 에?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신 안 그래. 버릴 거야. 정리하면 되잖아. 저런 구질구질한 것들 나도 진작에 치우고 싶었어. 당신이 알까봐 끌려다닌 거였다고. 그러자 처남이라고 주장했던 내연남이 아내의 멱살을 잡았죠. 야, 너 왜 그딴 식으로 말해? 언젠 한몫 잡아서 나한테 돌아오겠다며? 호구 제대로 불었으니까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린 거고. 감히 우리한테 거지? 너 계속 희망 고문하면서 기다리라고 한 거 다 뻥이었지? 이 새끼랑 살다 보니 이 새끼가 좋아진 거냐? 그래, 좋아 죽겠더라. 무능하고 한심한 너 같은 버러지보다 좋았다고. 남편 시어머니 그 집 때문에 남아있는 거라고 할 땐 언제 곧 날 배신을 하려고 해? 이만큼 받아먹었으면 됐잖아. 제발 내 인생에서 떨어져 이 기생충들아. 순간 불륜남은 아내를 때리고 아내 역시 불륜남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핥혔습니다. 뒤이어 장모님인 줄 알았던 불륜남의 어머니도 그 싸움에 끼어들어 아내의 머리털을 쥐어 뽑았죠. 그렇게 얽히고 설킨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을 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어머니에 대한 강도, 유기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늘 사이가 좋았던 그 세 사람은 경찰서도 나란히 같이 끌려갔습니다. 형사처벌이야 별 기대도 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는 사기건에 대한 민사, 그 다음에는 이혼소송, 상간남 소송까지 인생 지루할 틈 없이 변호사와 빡빡하게 계획을 짜뒀으니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제게 장모님인 척, 처남인 척 받아간 돈들을 돌려주지 않으면 차례로 통장도 압류할 생각이고요. 솔직히 이 정도 복수로는 분이 풀리지 않긴 하지만 어머니와 저 사이에 있는 오해를 풀었다는 것만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배려해서 멀어졌기에 이 정도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린 끝내 가까워지진 못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시간이 좀 흐른 현재까지도 성격상 어색할 때가 많긴 하죠. 그래도 저는 이름으로 또 어머니는 엄마라는 호칭으로 부르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명절도 함께 보냈고 올 연말에 크루즈 여행을 또 계획하고 있네요. 그때까지 이혼소송 빨리 끝내고 홀가분하게 어머니와 효도 여행 한번 다녀올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중에 저와 어머니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조언이나 좋은 크루즈 여행 상품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